합니다. 촬영 하이 이제 들어왔어. 4시 딱 되니까. 자, 전 시간에 그 불절에 대한 얘기, 빛의 반사, 빛의 불절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전반사고 광통증이 들어가는데 뒤에 여러분 이중성까지 지금 물리는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유튜브에. 그래서 나가는 진도는 오늘 전반사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굳이 말로 하든 아니면 뭐로 표시하든 저번같이 중간중간에 그지? 나를 방해해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걸로. 자, 전반사입니다. 전반사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반사는 여러분 반사가 아니에요. 불절하는 과정에서 뭐한다? 너무 많이 불절이 되다 보니까 빛이 투하가 안 되고 전부 다가 반사가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자, 우리가 전반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전부가 다 반사가 되는 반응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사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불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가 됩니까라고 한다면 수한 곳에서 만약에 미라는 곳으로 진행을 한대. 그러면 소화가 미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한다? 이것은 불조율에 대한 얘기를 설명 안 했나 보다. 이따가. 그래서 소화하고 미라는 곳으로 진행을 하면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최소 시간의 원리에서 불조율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거지. 꺾이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선 뭐라 했습니까? 법선이라 했어요. 법선. 법선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소하고 누가 미라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관계야? 입사각이고 이게 무슨 관계야? 불절각이라면서. 그러면 입사각이든 불절각이든 어느 쪽의 각도가 관계없이 진행하여 관계없이 각도가 큰 쪽이 법선과 같은 각도가 큰 쪽이 뭐다? 소합밀. 각도가 작은 쪽이 무슨 밀? 미란밀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법선에서 진행 방향과 가는 각도를 보고 누가 소하구나 누가 미라구나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스네일 법칙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사인 R분의 OAB가 사인 IB 즉 불절각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가 뭐하다 일정하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빛의 입사각을 증가를 시켜볼 거예요. 입사각을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불절각도 같은 비율로 증가가 되겠지. 그러면 입사각을 최대한 증가시켰고 얼마까지 증가시킵니까라고 한다면 거의 90도 가깝게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입사 쪽이 소한밀이고 불절하는 쪽이 미란밀이다 보니까 불절각은 90도보다 항상 뭐하다?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한밀에서 미란밀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입사각의 크기가 불절각보다 항상 뭐하다? 크기 때문에 입사각을 증가시켜서 거의 89도까지 만들어도 89도, 90도까지 만들어도 불절각의 크기는 뭐보다 작다? 89도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지. 아래 크기가 89도가 작아야 되니까 이때는 정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죠. 우리가 반대로 미란 곳에서 소한 곳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밑에서 볼 거야. 아래쪽이 미라고요. 위쪽이 소하니까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시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선 하나 그려놓고요. 법선 하나 그려놓고 뭐라고 한다? 야 밑에서 빛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입사각보다 불절각 밑에가 미란밀이고 위에가 소한밀이니까 이 각도가 위에 있는 각도가 작겠네. 그지?
그러면 스넬 법칙을 따라서 누굴 따라서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이 사인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각도를 점점 증가시켰을 때 무슨 각도를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따라서 증가하니까 입사각을 증가시켜서 얼마가 될 때 입사각을 딱 증가시키면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90도가 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의 우리가 입사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C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게 임계각을 주면 이것은 굴절각이 몇 도다? 90도인 입사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임계각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입사각도 가르쳐줬지만 모두 굴절각도 가르쳐준 거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인 이때의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한다. 임계각.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큰 각도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더 큰 각도로 주는 거야. 어떻게? 임계보다 더 커지면 이거는 굴절각이 뭐야? 더 커야 되는데 클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다? 전체가 그냥 반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반사가 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길이는 뭐하다? 같다. 이걸 무슨 현상이다? 전반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의 일종이 아니라 굴절이 일어나다가 굴절 각의 길이가 90도가 커져서 위로 표가 되지 못하고 전체가 반사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반사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두 개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 결론을 내릴 거야. 자, 이 결론에 의하면 일단 첫 번째 그림이 소에서 밀로 갈 때는 절대로 뭐가 일어날 수 없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왜?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은 진행당이 밀에서 소로 진행합니다. 소에서 밀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왜? 100만 번 시험해봐야 100만 번 뭐한다? 전반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소로 진행하는 데도 이 조건이 있어요. 뭐야? 입사각이라는 놈이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한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뭐가 커야 한다. 임계각과 같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굴절각이 90도가 이루어지는 표면상으로 뭐한다? 빛이 가기 때문에 뭐한다고?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의 이상이 아니라 초과야, 초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전반사 두 개의 조건에 대한 얘기는 머릿속에 반드시 뭐한다?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사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 볼 거예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썼지요? 아니면 눈으로 다 봤지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었나? 아니면 다음에 볼 때 써야지 뭐 이러고 있나? 아, 너무 많다 경우의 수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 그대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도 굴절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한다. 굴절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투과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 굴절각이 몇 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임계각,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직일 경우에는 여러분 빛의 경로가 아닙니다. 단지 속력이 변화하고 뭐한다? 파장의 변화가 생길 뿐이고요. 그래서 점점 옆으로 했을 때 일부는 뭐가 될까요? 굴절이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되는 건데 임계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임계각의 각도를 딱 주게 되면 그놈이 쭉 가다가 굴절되는 건 90도, 반사 일부 반사가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임계각보다 더 커지면 뭐한다? 전부 다가 다 반사가 된다. 전부 다 반사가 된다를 줄여서 뭐라고? 전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큰 매질에서 굴절이 큰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 혹은 미란 매질에서 뭐야? 작은 매질 혹은 속력이 빠른 매질 혹은 소한 매질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한다? 임계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요.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반사의 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쌍안경 그리고 전망경 속의 프리즘 그리고 다이아몬드
내시경, 장식품을 사용하는 광섬유 등에 뭐한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반사의 현상에 관찰하기 해놓고 얘기가 나옵니다. 각도기 해놓고 이거는 뭐야?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광섬유가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경우에 전반사를 이용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한 얘기 볼 거예요. 자, 전반사 이용의 예다. 전반사를 이용한 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합시다. 이용의 예다. 그 이용의 예의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사 프리즘이다.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빛의 분산할 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보다 서로 길이가 같은 상태, 양쪽의 각도가 45도인 이렇게 나타나는 프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 IC가 프리즘의 여러분들 임계각의 몇 도는 약 42도입니다. 그러니까 42도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 뭐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야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빛을 뭐라고? 땅 쏩니다. 빛을 땅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서 지금 공기 중에서도 프리즘으로 들어갈 때 수직하게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요? 경로가 휘어지지 않고 속력과 파장만 뭐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법선, 중요한 게 법선이야. 법선 자꾸 지금 100만 번 떠드는 것 같은데 법선을 놓게 되면 이때 입자가 크게 들었고 45도가 돼버리니까 임계보다 크네요. 그럼 빛이 뭐한다? 전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하게 뭐한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라고? 전반사 프리즘이다. 그리고 전반사 프리즘이요. 얘 말고도 또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조금 삐딱하게 만드는 거지. 얘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직각이고요. 이게 30도고요. 이게 60도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빛을 오른쪽 공기 중에서 수직하게 쏴준다 그러면 쏴준대. 그러면 또 법선, 그지? 법선이라고 하는 경계면에 수직인 거니까. 그러면 요 각도가 30도니까 이때 입자각이 몇 도? 60도가겠죠. 그러면 전반사는 입자각과 반사의 같으니까 이때의 빛은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얘기. 이쪽의 각도는 몇 도? 60도가 되겠고. 얘가 뭐냐? 전반사 프리즘의 얘다니. 그다음 두 번째 얘가요.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한다? 전반사를 이용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우유팩입니다. 우유팩. 우유팩이라고 하는 1리터짜리 아시죠? 우유팩. 우유팩에다가 지금 물을 가득히 담아놓습니다. 이 안에다 물을. 그래놓고 물을 담기 전에 여기에다가 구멍을 뭐 하는 거야? 꽁꽁 뚫어요. 앞에 뒤에. 그리고 뒤에는 뭐야? 셀로판 테이프. 셀로판지를 뭐한가? 색지를 붙이는 거지. 그래놓고 한쪽은 그냥 뭐야?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물이 수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빛을 어디에다가? 레이저 빛을 셀로판지를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셀로판지를 통과한 빛이 물줄기를 빠져나가면서 물줄기에서 미라는 곳에서 공기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뭐한다? 물줄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지? 그렇게 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색깔 있는 분수를 만들거나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뭐예요? 광섬유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망류 같은 게 우리가 그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냐면 그 잠수함에 있는 잔망경 유형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밑에를 보고 뭐합니까? 위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지. 위에서 여기를 위에서 보여주는 걸 뭐 하는 거야? 아래에서 보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전반사 프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빛이 쫙 들어와서 여기서 전반사, 여기서 전반사가 좀 내림에 보이는 거지. 오키도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광섬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광섬유 혹은 광통신이라고 얘기한다. 자, 세 번째는 광섬유예요. 광섬유. 자, 세 번째 예요. 광섬유다. 자, 빛의 섬유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는 뭐로 만들어?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먼저 구조를 보면요. 안쪽에 뭐예요? 속유리. 안쪽에 유리가 돼 있는 쭉 돼 있는 거다. 속유리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 그리고 그 겉을 싸고 있는 건유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질이 다른 유리 두 개가 뭐야? 안쪽과 바깥쪽에 똑같은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깥 유리가 건유리라고 하고요. 건유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CLATDING. 클레딩이다. 그래서 속유리, 건유리를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피복이 있을 거예요.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있을 텐데 그 피복은 그냥 이렇게 겉을 뭐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피복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속유리에서 빛을 뭐합니까? 쏘는 거죠. 그래서 속유리에서 빛을 쏘면요 그 속유리에서 어디로 건유리로 가면서 뭐가 된다?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가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움직이는 걸 광섬유에서의 뭐가 전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빛의 진행 방향이 속유리에서 어디로 가면서 속유리 코어에서 클레딩이 건유리로 가면서 뭐가 된 거야?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사의 조건에 의하면 무슨 곳에서 무슨 곳?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미란 매질이야? 속유리가 미란 매질이고요. 속유리가 미란 매질이고 건유리가 무슨 매질이다? 소환 매질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거꾸로 A, B, C, D에는 굴절율이 표시가 되거나 혹은 스네일 법칙에서 누가 더 미라고 누가 더 소환율을 비교해갖고 광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속유의 재료와 건유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얘가 사용되는 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이용이 여기다 광섬유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방통신에 사용하죠. 방통신. 그 다음이 또 뭐냐면 내시경.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에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광섬유를 만들어낸다, 예술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섬유의 원리, 속유리와 건유리에 대한 뭐에 대한 얘기? 무슨 차이? 굴절률의 차이. 그래서 빛을 밖에 만약에 여러분들 눈이 이 광섬유의 바깥에 눈동자가 있다. 다시. 그럼 눈동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유리에서 지금 건유리에 속유리에서 건유리에 나오는 빛이 빠져나오는 게 있다 없다. 그럼 눈에 볼 수 있다 없다. 얘가 없어요. 그죠? 왜? 전부가 다 반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예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뭐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광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광통신에 대한 얘기는 광섬유를 이용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광통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보고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음성이나 영성 정보를 우리가 뭐한다? 전기신호로 먼저 바꿔주는 건 똑같습니다. 전기신호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통신 혹은 구리통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유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예요? 도선을 통해서 얘를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근데 광통신은 중간에 뭐에 의해서 레이저나 발광다이오를 해서 빛신호로 바꿔줘요. 무신호를 전기신호로 빛신호로 바꿔준다. 그리고 중간에 광섬유가 있고요. 물론 광증폭기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100% 이런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증폭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과 대륙 사이에 뭐한다? 가는데 증폭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쭉 가서 수신기가 뭐예요? 빛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빛을 검출해서 걔가 뭐하는 거야? 전기신호로 바꿔주고요. 그 전기신호가 다시 뭐한다? 음성 및 영상 정보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목소리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방통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점은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뭐예요? 빨라요. 그리고 외부 전파에는 간섭이나 혼선이 도청이 어렵다는데 요즘은 도청합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광증폭계로 대놓고 무기 가운데서 하구나. 그 다음 단점은요. 그죠? 연결부에 작은 먼지나 튀는 방통신 불가리수가 한 번 꺼지면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요즘 연결하기도 하고 구간별 전체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보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전반사하고 방통신에 대한 얘기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뭐한다? 여러분들이 풀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십니다. 언제까지? 얘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공부도 해요. 언제까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얘기 끝. 그래서 그거 끝나면요. 그 다음 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어는 잠깐 찾읍시다. 여기 있네요. 자, 뭐냐면 전자기파입니다. 요 전자기파는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지나갈 거야. 아, 얘가 아닌데 엉뚱한 걸로 꺼냈군요. 듣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빛이고 파동에서 얘기하는 전자기파는요, 뭐가 없어도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고요. 파동의 형태는 무슨 형태? 팽파의 형태로 뭐한다?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활용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지금 자 변하는 전기장이 있으면 전류량 자기장 앙페르 법칙에서 이것에 의해서 뭐가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 앙페르의 오름나사의 법칙이다. 전류량 자기장이 그리고 변하는 자기장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이 자기장에서 또다시 변하는 전기장이 생기는 게 뭐야? 전자기구야. 전자기구.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100%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전자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게 뭐가 돼? 계속 유도를 하는 거야, 서로. 서로를 유도하면 뭐 한다고 우리는 주기적으로 진동을 한다는 얘기다. 누가? 전기장이 진동하고 자기장이 진동하는 것이지 내질이 진동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한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 처음에 주장을 한다? 1865년입니다. 맥스웰이 사람이 나는 맥스웰 커피밖에 모르는데 주장한 전자기파의 존재는 누가? 1886년에 헤르츠가 뭘 통해서 실험으로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헤르츠 실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요. 7차까지 나오는데 8차 넘어오면서 이 교류로가 싹 사라지면서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는 교류회로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쉬워지죠.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무슨 형태예요? 팽파의 형태라든가 팽파의 형태로 움직이게 돼. 팽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는데 얘가 진행하는 방향은요. 여기 전기장, 자기장의 전기장의 진동과 전자기파의 진행과는 항상 뭐가? 전기장의 진동과 전자기파의 진행과는 수직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뭐야? 수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전기장은 무슨 위아래 빨간색으로 여러분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장이 그리고 누구야? 자기장은 뭐가 됩니까? 파란색 형태로 이렇게도 진동을 하잖아. 그지? 자기장. 그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뭐다? 플래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으로 찾으셔야 플래밍의 왼손 법칙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선생님 오른손으로 했는데요. 학생이 오른손으로 하시랍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왼손 법칙에 의하면 FBRA 여러분들 왼손을 가위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꺾여, 그지? 세우면 되니? 그럼 엄지손가락이 뭐야? 힘 F. 이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입니다. 두 번째 있는 B가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이쪽이 알겠네. FBI로 쓰려니까 자기장의 진동방이 이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진동을 하네. 그래야지 진행방이 어쪽? 왼손 법칙에 의하면 해보나요 지금? FBI가 해갖고 뭐야? 이쪽 방향으로 진행방이 나타나겠죠. 그지?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무슨 형태가? 팽파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정기적인 자기장에서는 서로 직각을 이루고요. 진행 방향과 뭐한다? 항상 직각을 이룬다. 그리고 속력은 누구의 속력? 빛의 속력과 같다. 대신 어디에서? 진공이다. 진공이 아닌 상태를 들어가게 되면 뭐한다? 빛도 불절하고 속력이 줄어들고 그게 꺾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파동, 전자기파의 지금 반사물정지의 선지를 나타내고요. 파동의 형태로 뭐한다?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기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겠는데, 자 여기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하고 합시다. 전자기파 에너지가 우리가 전자기파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기파의 뭐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자, 빛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P는 뭐하고 비례합니까? 라고 한다면 진폭을 제곱하고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하고 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고 반복할 거야. 왜냐면 빛과물질 이중성에게는 이게 둘 다 나오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얘를 진동수예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지금 전자기파 에너지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빛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광속 C는 뭐라고요? F 곱하기 람다다 혹은 T분의 람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T분의 람다일 거야니. 그래서 얘를 기억한다면 문제가 뭐냐? 진동적 파장이 있는 겁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건 파장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광속 불변에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에 들어있는 뭐 파장이 하나가 바꾸는 거죠. 진동수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뭐한다?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큰 게 누굽니까? 여러분 전자기파의 종류비가 쭉 정리하는데 어떻게? 감마성부터 시작하죠. 감마성, X선, 그다음에 누구야? 자외선, 그리고 넘어간 무슨 가시광선, 그죠? 가시광선이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 적외선이고요. 여기에 중간에다가 전파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리고 전파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얘네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 진동수의 F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화학부터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가시광선 중에 자외선에 가까운 게 무슨 색? 보라색. 적외선에 가까운 게 무슨 색? 빨강색, 그래서 빨간, 우측, 파란보. 맞습니까? 얘가 가시광선이죠. 그러면 진동수가 큰 쪽의 에너지가 크니까 파동 에너지로 따지면 전자기파 에너지가 감마선 에너지가 훨씬 더 뭐하다? 전파보다 훨씬 더 장하게 나타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기파 에너지에 대한 얘기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종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건 쭉쭉 읽고 넘어갈 거야. 자, 전자기파는 뭐라고요? 진공에서 파동의 성질이 다르다.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 혹은 진동수에 따라 반비례 관계니까, 그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할 테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의 파장의 구간을 정하여 우리가 뭘 때문에 감마선 이거 나누는 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 성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화공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간섭, 회절, 그 다음이 편광 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이. 그래서 밑에 보면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라디오파, 전파까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놈의 440에서 얼마? 650인가? 화학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됐지?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볼 거예요. 확인 문제 보시면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동해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펴져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가. 그 다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 및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뭐다? 항상 수직이다. 다 수직이 아닌 전기장과 자기장 수직, 자기장과 진행 방향 수직, 그지? 전기장과 진행 방향 수직. 자, 가시광선과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적외선과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 두 개의 세 개가 뭐하다? 파장이 길죠. 진동수가 뭐 할 테니까? 작을 테니까. 됐지?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여기 전자기파의 각각에 대한 특성인데 이건 이 안에서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시험 주문에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어디에서? 원자핵이 방사선 분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고 진동수 에너지가 가장 크고 추가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 뭐에 사용한다? 그 감마 나이프라를 사용. 항암치료에 주로 뭐한다? 이용을 합니다. 그지? 뭐하지 않고 머리를 열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개골을 쪼개지 않고도 뭐한다?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선입니다. X선은요. 얘는 고속의 전자가 금속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걸 뭐라고? 이걸 렌트겐이 발견했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골뱅이와 골뱅이가 딱 부딪히거나 물체와 물체가 딱 부딪혀서 뭐한다? 빛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의 전자를 금속판에 딱 풍겼더니 거기서 빛이 나오대. 이 빛이 뭐지? 위지 X선이야. 그래서 X양이 X선으로 지금 얘기 명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X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인체 내부의 물질 또는 내부를 뭐하다 파악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엑스레이, 그죠? 그리고 단층 사진, 공항의 수화물 검사, 구조물의 내부 검사 등등에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자, 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화학 작용이 강하고요. 그래서 무슨 작용? 살균 작용. 그리고 피부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죠. 그래서 유럽 친구들 보면 햇빛이 부족할 때 갑자기 햇빛이 나오면 굳이 공원에 뭐합니까? 우통 벗고 그러고 엎어져 있잖아.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위조지폐 감별에 이용되는 자외선에 이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표시를 해둡시다. 형광물질에 흡수되는 뭐를? 가시광선을 뭐한다고요? 방출한다. 그래서 형광물질에 흡수가 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형광물질에 포함되어서 위조지폐 감별에 뭐한다? 이용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쏘면 그 형광물질의 일부를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뭐한다고요? 방출한다.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얘기들 남아 있는 게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나머지 것들이니까 나머지 것들 여기서 볼 거야. 자, 파장은 가시광선은 뭐라고요? 사람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 파장에 따라서 여기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적외선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요? 열을 내는데 물질이 주로 발생한다. 온도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적외선은 방출을 합니다. 열선이라고도 한다. 그지? 그리고 전파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로 이 파장에 대한 얘기보다 뭘 통해서 이용입니다. 이용. 전자레인지, 단거리 무선통신, 그리고 레이더하고 위성통신은 뭐 사용한다? 마이크로파 사용하고요. 위에서
적외선에서 적외선 운동의 말고 리모컨. 이 리모컨 체크해 둡시다. 얘 뭐라고?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라디오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를 뭐합니까? 진동을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지?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명현상에서 물 분자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열이 발생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음식물을 가열하는 게 전자레인지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가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원인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다 해결했는데 네 번째 확인 문제하고 넘어갑니다. 자, 리모컨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등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뭐라고요? 적외선이었죠. 앞에 적외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원자기 붕괴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가 뭐라고요? 감마선입니다. 수관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모모층 물 분자를 통해 열을 발생시킨다고요? 마이크로파겠죠.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가 됐습니까? 그래서 적외선, 감마선, 마이크로파에 대한 얘기 체크 됐지. 자,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이것도 전자기파도. 그래서 두 개 단원 후닥후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 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시간 4시 39분밖에 안 됐어요. 오, 간섭까지 나갈 수 있어. 그지? 간섭까지. 간섭까지. 이 악어들이 듣고 있는 거겠지?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채령. 체력이 없어요. 채령이 나갔어?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어? 야, 채령이하고 지금 채령이만 저기 됐네. 그분을 들었나? 학교 저것 때문에 나갔나? 지수 너 지금 그럼 대기실에 없어요? 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있는 거지? 저희 학교 끝났어요. 아, 끝났어? 아까 끝났는데. 어디 갔지? 쌤 체력이 대기실에 없어요? 파동의 간섭입니다. 세 번째 성질이죠. 반사, 굴절, 물론 전반선은 굴절이 일부니까, 그리고 간섭까지.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중추적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추적과 독립성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추적과 독립성을 보여줬다 그러면 아예 그림이 되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얘는 지금 A나 B는 파동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펄스라고 하죠. 펄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 신호라는 표현을 쓴다.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눈을 깜빡깜빡 계속하는 뭐야? 축자기가 있어. 그럼 그건 뭐야? 파동이야. 그런데 한 번 윙크를 싹 했어. 그럼 뭐야? 신호예요, 신호이.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우리가 펄스,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A라는 Y1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 놈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B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둘이 뭐한다?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중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첩이 되었어. 그때는 뭐한다? 둘의 진폭을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그래서 최대 변이, 이때 이 최대 변이 누구의 최대 변이다? 매질의 최대 변입니다. 매질의 최대 변이. 물론 두 개가 겹쳐지면서 뭐 할까요? 아까 얘기한 이 Y1과 Y2가 뭐예요? 이 Y1과 Y2가 최대 변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변의 진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겹쳐진 순간이면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에너지가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하고 비공유했을 때 진폭의 증가니까 에너지도 뭐야? 커졌겠지. 커졌을 거야. 그런데 서로 중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자 갈 길로 갑니다. 빠이빠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빠이빠이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립성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펄스만 봤어요. 근데 얘를 파동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파동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A라는 놈이 이게 마루라면 뒤에 뭐가 올까? 고이 올 거야. 그러면 현재 중첩된 곳이 마루와 마루가 중첩이 됐다면 그 뒤에 뭐가 될까요? 지금 그 뒤에는 골과 골이 뭐한다? 또 중첩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실제 가운데 있는 이 점은 위아래 위아래로 계속 뭐한다? 진동을 하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중첩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뭐에 대한 얘기, 파동의 간섭에 대한 얘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뭐가 돼서 중첩되고요. 그죠? 파동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중첩과 독립성이 뭐라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뭐가 한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진폭이 몇 배? 2배 혹은 그 이상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쇄 간섭은 한쪽은 뭐야? 마루고 한쪽은 골이 만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서로 상쇄가 되거나 혹은 소멸이 되버린다. 진폭이 갈 때는 소멸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쇄 간섭 혹은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건간섭과 상쇄간섭의 차이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뭐한다? 보건간섭 상쇄간섭 몇 도의 위상차? 180도의 위상차가 생기면 위상차로 만나면 뭐야? 상쇄간섭이 된다. 그래서 밑에는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보강 상쇄간섭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마이크 갖고 안 되겠죠? 지금 두 개의 스피커가 A, B가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람이 뭐한다?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직선상을 쭉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가 아주 정밀한 거라고 한다면 쭉 가다 보면 소리의 세기가 뭐한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뭐한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결 무늬의 간섭무늬, 물결파의 간섭무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실험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서 해보실 수 있으시죠? 그죠? 화장실에 가셔서 세면대에다가 물을 양껏 받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래놓고 위에 등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손가락 두 개를 물에 쓰면을 통통통통 연속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치면 뭐한다? 그때 나타난 물결 무늬가 여러분들 나타난 물결파의 물결 무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결파, 물결 무늬, 물결파의 간섭이다. 물결파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실험을 합니다. 간섭 실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험 장치가 이렇게 투명한 상자, 사각형의 상자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이 안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S1하고 S2하고 두 개의 물을 파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S1하고 S2. 그럼 이것에 의해서 파동이 만들어질 텐데 위에다가 물을 증을 커다란 증을 뭐한다? 비춥니다. 그래서 얘가 이 지금 간섭 무늬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되는 보여지는 무늬들을 지금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보강 간섭, 상쇄 간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마디선의 개수라든가 혹은 수학의 세계는 일반식을 찾아내는 방법, 어느 점에서 보강 간섭이 되고 어느 점에서 상쇄 간섭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의 파동을 만들 거예요. 파원 S1이라는 파원과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S2라고 하는 두 개의 지금 동일한 파동을 만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동일하지 않거나 그 진동수가 다르다면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맥놀이 현상이라는 게 진동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가 서로 겹쳐질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이렌 소리죠. 사이렌 소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응애 이런 식으로 뭐야?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맹물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지는 파원들은 파동 온도가 정상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파원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이 선은 몰력이란다. 앞에서 배웠던 하면이고요. 하면은 모듈의 집합이다. 마로드레이 집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S1으로부터 전파되는 쭉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S로부터 전파되는 게 동일한 파동이니까 파장의 길이도 같고 진력도 같고 다 같은 지금 파동이 화면에 쭉 전파가 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들 중에서 몇 개의 점만 찍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를 P점이라고 잡았어요. 자, 요 점을 P점이다. 자, P점은 지금 파란색으로부터는 뭐가? 마루가. 빨간색으로부터 뭐야? 마루가. 그지? 그러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P점 같은 그럼 얘는 무슨 간섭? 도광 간섭이 일어나는 점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하 이거 봐라. 도광 간섭이 되는 점들은 도광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만난 거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군요.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났을 때 이걸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한다? 같은 위상의 무엇이 매질이 만난 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같은 위상의 매질이 만난 점을 우리가 보강한섭이라고 하는데 그 보강한섭의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P점까지를 S1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얼마예요? 선이 3개네요. 3파장입니다. 그죠? 그럼 S2로부터 여기까지는 파장이 얼마야? 4파장이겠지? 그러면 공통성이 뭐냐 하면 파장배네, 파장배. 둘 사이의 경로차, 즉 S1에서 P까지, S2P까지의 경로차가 S1이라고 하는 파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와 S2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의 이 차이가 절대가 붙었어요. 2분의 람다의 2m배. 아시겠죠? 반파장의 무슨 배?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는 도광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P점은 지금 얼마예요? 경로차가 S1으로부터는 3파장, S2로부터는 4개의 파장이니까 파장 차이가 나타나겠네. 그러면 M이 얼마일 때? 1일 때겠죠. M이 1일 때. M이 1이어야지 뭐한가 파장 차이가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보강한섭이 되는 점 제가 또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선생님 Q점은요? Q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뭐예요? 보강한섭이 되는 점이겠지. 그럼 S1부터의 거리는 얼마? 하나, 둘, 셋이니까 3파장. S로부터도 몇 파장? 3파장이네. 그럼 경로 차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둘 사이의 거리의 차, 경로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로의 차이는 얼마다? 0이니까 M이 얼마일 때야? 0일 때겠네. 그죠? Q는 M이 0일 때, P는 M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그들이 만나는 점에서는 전부 다 무슨 간섭이? 보광간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반파장의 무슨 배? 짝수배가 되면 전부 다 무슨 간섭? 보광간섭이 일어나는 점을 얘기를 하는군요. 라고 공통적인 우리가 뭐야?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가 중간에다가 점선을 그릴 거예요. 그 점선은 뭘 얘기를 한다? 보이겠죠? 마루와 마루 사이의 중간 상태니까 얘가 보일 거야. 그리고 빨간색도 마찬가지 중간에 한번 볼을 한번 넣을 거예요. 가운데 점선을 다 그리면 헷갈릴 테니까 하나만 그려놓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R점을 잡을 겁니다. 제가 불광간섭이나 상쇄간섭이 되는 R점을 잡을 텐데 어딜 잡을 거냐면 여기 잡을 거예요. 자, 여기를 R이래. 그럼 R점은 S1로부터는 몇 파장? 파란 선을 따져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파장이네요. 그죠? 그리고 S로부터 몇 파장? 2파장 반입니다. 그죠? 2파장 반. 그러면 파란색의 마루와 빨간색의 골이 만났으니까 뭐가 될까?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상쇄간섭 혹은 소멸간섭이라고 하는 소멸은 아예 사렵게 쓰는 거니까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누구야? 마루하고 누가 만나는 거야? 골이 만나는 거예요. 골과 마루가 만나는. 그래서 얘네들은 몇 도의 유상차? 180도의 유상차를 가지면 서로 반대 진폭을 가지는 게 만났을 때 뭐한다? 나타나는군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으로 몇 파장? 두 파장 다. 빨간색으로 몇 파장? 세 파장이니까 2분의 1 파장이군요. 그러면 이거 봐라. 얘는 2분의 파장배가 나타나고 얘는 2분의 3 파장배가 나타나는 곳에서 도광관사 상쇄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얘는 2분의 람다라고 하는 반파장이 있는데 홀수배에서 뭐가 나타난다? 상쇄간섭이 나타나겠군요. 홀수배야. 요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위에서 지금 시감이 빛을 비춘다 그랬죠. 그러면 자 위에서 우리가 그 물 수면 위에서 등을 비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는요. 마루와 마루가 이렇게 겹쳐져서 서로 뭐한다 진폭이 2배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났을 때는 이 빛들이 쭉 들어와서 뭐한다 한쪽으로 모입니다. 이게 무슨 역할? 볼록 렌즈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루가 만날 때 밝기가 되게 밝아요. 밑에 나타난 무늬가. 그 다음에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골하고 골이 이렇게 만나서요. 진폭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커지면 얘는 빛을 뭐한다? 빛이 들어왔을 때 얘를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목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한다? 빛이 어두워요.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는 밝은 무늬가 생겼다가요. 그리고 얘가 골과 골이 왔을 때는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데 이것이 뭐한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강간섭점에서는요. 보강간섭점 같은 이상이 서로 만날 경우에 이때는 뭐하다? 우리가 알록달록한 무늬라고 표현했습니다. 밝기가 뭐한다? 계속 변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드린 건 순간샷이에요. 파동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건 순간샷이라고. 그러니까 P점은 지금 파란색부터 마르고 지금 빨간색부터 마루가 왔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올까? 골과 골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루가 됐든 점은 합쳐서 되고 골과 골이 또 합쳐질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뭐야? 움직일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밝기가 어떻게 될까? 변할 테니까 알록달록한 무늬라고. 그런데 상쇄 간섭은요. 아예 둘이 뭐한다? 상쇄가 돼서 수면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이 그대로 뭐야? 투과가 되니까 얘는 밝기 변화가 있다 없다. 밝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에서는 뭐 한다고? 그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밝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얘의 밝기가 실제로는 전체 보여주는 밝기의 중간 밝기겠죠. 왜?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밝은 무늬였다가 골과 골이 만났을 어두운 무늬였다가 그렇게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인데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상쇄 간섭에서 뭐야? 밝기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뭐한다? 표현을 해갖고 실험 장치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요.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걸 바로 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얘를 지금 쭉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할 거예요. 확대를 하면 마디선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디선의 개수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되게 밝게 보이는 건 뭐가 만난 거야? 뭐가 만난 거냐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날 거야.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자, 제가 진동하지 않는 상쇄간섭점을 잡을 거예요. 상쇄간섭점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쇄간섭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그 상쇄간섭과 상쇄간섭 사이를 가다 보면 여기는 밝고 어둡고가 계속 뭐야? 반복이 돼서 나타나죠. 근데 멀어질수록 이 폭이 뭐가 합니까? 폭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밝은 곳을 누가 만난 거야? 마루가 만난 거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누가 만난 거야?
골과 골이 만나서 어둡게 보인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두 개의 지금 타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마디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디선의 개수 찾는 방법. 자, 이렇게. 자, 예를 들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지금 파동이 있답니다. 두 개의 파동인데, 두 개의 파동이에요. 물론 이 두 개의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두 개의 타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파원이어서 물론 진동수나 주기나 진폭 A예요. 한 개의 파원당 가질 수 있는 파동당 가질 수 있는 의기하죠. 그리고 파장 모두가 동일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나머지는 진동수나 주기나 파장에 대한 얘기를 제껴놓고요. 파장이 몇 cm가 2cm라고 가정을 하죠. 파장이 2cm. 그래서 제가 S1이라고 하는 지금 뭐야? 파원과 S2라고 하는 두 개의 파원의 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10cm만큼 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마디선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디선의 개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그 밝기가 변하지 않아서 마치 경계면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마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디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적어볼게요. S1에서 P, S에서 P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동일한 파동이라는 거 2분의 람다라는 다음 파장이 있는데 짝수배가 되면 무슨 간섭? 도광간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파장의 홀수배가 된다면 얘는 무슨 간섭? 상쇄간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 S1과 S 사이에 나타나는 수직이 등분선이죠. 자, 수직이 등분선은요, S1하고 S 사이의 거리가 모두 뭐한 거야?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S1에서부터의 지금 한 점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 거리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간섭? 무조건 도광간섭이 되어야 되는 점입니다. 수직이 등분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나라는 점을 잡으려면 m이 얼마일 때다? 0일 때 잡으셔야죠. 자, m이 0이라면 그 경로차 m이 0이라면 S1에서 P, S2에서 P까지의 경로의 차이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람다 차이가 나는 거네. 2분의 람다. 그런데 파장을 제가 2cm라고 지금 줬기 때문에 2분의 람다라는 얘기 몇 cm? 1cm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할 거야. 그러면 거리의 차이니까 제가 이렇게 당길 거예요. 어떻게 당길 거냐면 선생님 여기서 몇 cm를 0.5cm를 당길 거예요. 왜 1cm가 아니에요? 눈치챈 사람 있을 거야. 여기서 1cm를 당기면 S1의 거리가 몇 cm? 4cm가 되고 S2의 거리가 얼마 cm? 6cm가 돼버리니까 그건 파장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0.5cm 당겨놓은 이 점에서 뭐한다? 마디선이 생겨요. 즉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생긴다고. 오케이? 상쇄 간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그림에 있는 대로 그리면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원은 아니지만 무슨 포물선 형태? 뭐 그런 형태로 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뭐하게? 대칭돼. 그러면 가운데 수직 이등분선으로부터 0.5cm의 거리에서 마디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하면 몇 cm야? 0.5cm에서 뭐가 생겼어? 수직 이등분선으로 0.5cm에서 하나의 마디선이 생겼다면 그 다음은 얼마? 1.5cm일 거야. 그 다음은 얼마? 2.5cm, 그 다음은 3.5cm, 그 다음은 4.5cm일 테니까 한쪽에 몇 개씩? 5개씩의 마디선이 생기거든요. 대칭되게 이렇게 해서 4개, 5개씩의 뭐야? 마디선이 양쪽에 뭐하게 대칭되게 생깁니다.
그럼 대칭되게 생기면 만선에게서 몇 개가 총 10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요 중간에다가 아까 봤던 문을 만들 거예요. 요 가운데가 되게 지금 밝은 문이라고 한다면 그 위쪽은 뭐가 된다? 마루와 마루가 돌과 골이 만나서 만들어진 어두운 문이. 그리고 그 위에가 뭐한다? 다시 밝은 문이. 그리고 그 위에가 다시 무슨 문이? 어두운 문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게 여러분들 사진의 모양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올수록 이 지금 무늬 사이의 간격이 뭐합니까? 점점 넓어진다고 해요. 그지?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하단을 구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로차를 생각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m이 0일 때 2분의 1 한다. m이 1일 때는 얼마? 1일 때는 이 경로차가 2분의 3란다 차이 날 거야. m이 2일 때는 얼마 차이가 나? 얘는 2분의 5란다 차이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고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적어드립니다. 마디선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디선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둘 사이의 거리, 타원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나눠버린다? 2분의 람다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문제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보면 얘가 몇 cm? 10cm고요. 얘가 뭐야? 1cm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n이 나올 거예요. 이게 10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정답입니다. 즉 n이 짝수개가 나오면 그냥 뭐야? n개가 맞아요. 그런데 n이 홀수개가 나오면 양쪽이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n-1개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우리가 마디선의 개수를 모아둔 방법,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해라?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세면대에다가 물 받아놓고 한번 퉁퉁 튕겨보세요. 그럼 그 밑에 무늬가 뭐야? 신기할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주먹을 치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세요. 됐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두 파동이 겹쳐지는 동안 만들어진 파동이면 각 파동의 거리를 무엇과 같다? 합한과 같다. 그지? 두 파동의 마루와 거리 중첩하면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진폭이 2cm인 보건간섭을 만들어진 합성파의 진폭을 구하시려면 몇 cm예요? 진폭이 2배입니다. 4cm가 되겠죠. 4cm. 그래서 그렇게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빛의 간섭에 대한 얘기는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여객기죠, 여객기. 여객기나 혹은 헬리콥터를 탈 때 여러분들 지금 항상 핸드폰을 낍니다. 왜 그럴게요? 여객기는요, 밖에서 들어오는 무슨 소리? 엔진 소리를 안에서 뭐한다? 반대편으로 쏩니다. 100% 이상차로. 그러면 뭐예요? 안에서 아무 소리 들리는지 알아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관 있죠? 자동차 여러분들 뒤에서 보면 빠바바방 소리 나는 거 뭐야? 얘를 없앤 거야,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 뭐야? 빠바방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반대 비상광고 경로차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뭐한다? 상쇄 간섭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그리고 소음 제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음 제거 헤드폰이라고 하는 어디에 헬리콥터에 주로 사용합니다. 맞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초음파의 쇠석술,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초음파를 뭐한다? 두 개를 같이 싸서요. 보광간섭에서 결석을 깨트릴 때 우리가 뭐할까? 보광간섭을 사용합니다. 파동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 딱 설명하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이 끝날 것 같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 설명할 거냐면 빛의 간섭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얘를 여러분들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얘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간섭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빛의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젊은 놈의 실험입니다. 영의 실험. 영의 실험. 자, 영의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YOU에 맞지? 실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이중 슬릿에 의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중 슬릿에 의한 실험이라고 얘기한다. 의한 실험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뭐라고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파동하고 물결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물결은 여러분들 보기에 파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선생님. 폭발을 찾을 때 약간의 차이가 생겨도 큰 무리 차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뭐하다? 동일한 두 개의 빛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슬릿을 사용하는 이유죠. 이중슬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동일한 두 개의 빛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뭐합니까? S0로 구하는 처음에 슬릿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S0에 대한 중앙선, 기준선을 지금 쭉 그려볼 거예요. 기준선을 그려놓고 두 번째 슬릿입니다. 층을 어떻게? S0에 대칭되게 동일한 거리에다가 S1과 S2를 넣어주는 거예요. S1과 S, 슬릿 1과 슬릿 2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S0 왼쪽에서요. S를 왼쪽에서 백색광을 쏘든 단색광을 쏘든 관계없습니다. 백색광을 쏘거나 여기서는 단색광을 쏘도 관계없다. 그러면 S0부터 S2까지는 여러분들 패널이면 해줘요. 장애물 건너편까지 뭐가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되고 패널을 통해서 S1에서 S2까지 갑니다. 그러면 패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거리니까 S1의 지금 빛과 S2의 빛이 뭐가 된다? 동일한 두 개의 빛을 얻은 거예요. 파장도 같고 진동도 같고 주기도 같고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파원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예요. 물결파 S1하고 S 두 개의 파원이 있을 때 S1으로부터 지금 앞면만 보는 거지 오른쪽만 전체적으로 할 텐데 앞면 쪽으로만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두 개의 지금 뭐가 파면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서로 겹쳐지면서 뭐가 될까? 간섭 무늬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빛은 물결파하고 다르게요. 물결파하고 다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라고 한다. 물결파하고 다르게 빛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도 밝은 무늬고요. 볼과 볼이 만나도 밝은 무늬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갖다 댔나? 스크린입니다. 감광지겠죠.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과 혹은 빛에 감지할 수 있는 감광지를 갖다 대면 될 거예요. 뭐 영화음 이 정도? 그러면 실제 뒤에 나타나는 무늬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뭐라 했어요? 밝은 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래놓고 양옆으로 가면서 밝았다 어두웠다가 뭐한다? 반복이 되는 형태로 뭐한다? 무늬가 나타나요. 얘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빛의 간섭무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S1에서도 한 점을 잡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점을 잡자. P점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S1부터 P까지의 거리와 S1에서 P까지의 거리의 차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경로차라고 한다며. 그럼 그 경로의 차이 S1에서 P, S2에서 P까지의 이 거리의 차이가 절대가 이것이 뭐가 된다? 단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무슨 간섭? 도광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이 도광 간섭 때는 이 무늬가 무슨 무늬가 만들어진다? 무슨 무늬가? 밝은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도 볼과 볼이 만나도 둘 다 밝을 테니까 밝은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2분의 람다에 무슨 배?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홀수배를 만난다. 그러면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그 상쇄 간섭에서는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겠군요. 어두운 무늬가. 그러면 제가 저 그림에다가 쓸 거예요. 어떻게? 와,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놈이 뭘까? 얘가 m 이퀄 0일 때의 밝은 무늬입니다.
보강간섭에. 그럼 양쪽의 대칭되기 얼마야? 얘가 m 이퀄 1 때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발부문이야. 그러면 대칭되기 m 이퀄 2, m 이퀄 3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얘기지. 발부문이죠. 그리고 문이사의 관계에 거의 뭐 한다? 일정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운데가 밝은 문이니까 여기가 양쪽이 뭐예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얘가 m 이퀄 0일 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어두운 문일 거야. 그럼 그 다음번에 얼마야? m 이퀄 1이겠죠. 얘가 m 이퀄 1. 그럼 문제에서 그렇게 묻는다니까 가운데 밝은 문이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 경로 차이가 얼마나 묻습니다. 5? 야, 가운데 있는 이 밝은 무늬로부터 얘가 누구 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거니? 가운데 있는 수직이 일등분선에 있는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 도강간섭, 어두운 무늬까지의 경로 차이는 얼마가 되어야 되니? 라고 묻는다면, 그죠? m이 얼마일 때요? 두 번째 어두운 무늬라는 얘기는 m이